최근 미국 대선을 보면 미국 내 진영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카멜라 해리스를 극좌파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몰아세우고 있고, 이를 의식해서인지 해리스는 자신이 단지 개혁적, 프로그레시브한 사람이라고 이념 논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좌파, 우파 이런 진영 대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크 공산혁명이 성공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좌파, 우파 공방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냉전 시기는 물론이지만 탈냉전 시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에도 만만치 않았죠. 하원 의장직을 지낸 뉴트 깅그리치 의원을 중심으로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가 미국을 극좌 반민주적 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미국과의 계약 Contract with America를 만들었죠. 일종의 보수 반동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역사 교과서 다시 쓰기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미국 대학의 막 교수를 시작할 때라 그때 역사 논쟁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다시 이러한 이념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사실 이념 논쟁이 아니라 그냥 이념 말잔치 논쟁입니다. 이전의 이념 논쟁에서는 그래도 무엇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가, 그리고 무엇이 진보이며 개혁인가에 대한 논쟁이 뒤따랐는데, 최근에는 그냥 선언적인 이념 프레임 씌우기가 되어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급변하는 인포메이션 레볼루션, 즉 정보 혁명에 있다고 봅니다.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쇼츠와 같은 짧고 자극적인 정보 생태계의 변화로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깊게 생각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리즘을 타고 무섭게 사람들의 생각을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말한 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과연 좌편향 마르크스주의 국가가 될까요?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좌파에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무엇이 좌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국인들 중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20세기 내내 미국인들은 좌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두려움은 종종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공포로 몰아갔던 제1차 빨갱이 소동, 레드 스퀘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메카시즘으로 알려진 제2차 빨갱이 소동이 벌어졌죠. 수많은 지식인, 노동자, 문화예술인, 애국계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았죠. 최근의 이념 논쟁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1980년대 후반에 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곧이어 소련도 해체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에 근거한 좌파에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이러한 이념 논쟁이 부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향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 비판하지 않았는데 왜 해리스에게는 이렇게 진영 논리로 몰아붙일까요? 그것이 선거 전략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해리스가 바이든에 비해 대결하기에 껄끄럽다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민주당 정권이 그랬듯이 카멜라 해리스의 경제 정책 역시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받은 재원을 사회복지와 교육, 건강 이런 것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민주주의를 시작으로 이미 사회복지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이 흐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명확한 반기업 친서민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은행을 규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일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방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0여 년간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1920년대 이후 최악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냈고 노동조합도 쇠퇴했잖아요. 이런 결과에 이른바 진보적 정치인들과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리스 역시 뼛속까지 진보적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재직 중에 행했던 여러 결정들 중에서 강력범죄 문제, 마약, 사형제도, 동성결혼 이런 문제 등에서 진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며 일관성이 없었다거나 너무 중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해리스를 극좌파 마르크스주의자로 몰고 가고 있을까요? 보수주의 성향의 미국인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세기 내내 이념 논쟁에 휩싸였고 반공주의는 보수주의자들의 표를 결집하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전략이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과,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복잡한 대로, 다양한 것은 다양한 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단순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미국의 진영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미국은 제2의 남북전쟁의 내전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의 진영 갈등은 손을 대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암덩어리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관습의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특히 대통령의 입에서 진영과 연계되는 극단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파, 우파, 극좌, 극우 이런 용어는 절제돼야 합니다. 용어가 사람을 만들고 용어가 사람을 가르고 용어가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불필요한 용어를 자제하는 것이 진영 갈등을 해결하는 자그마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